엄마, 내가 바퀴벌레가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손 씻는 물을 장미 꽃잎에 띄어서 가져다 주는데 톰이 그거 원샷 해버려. Please, I want some more. 첫 마디가 응애가 아니고 당신이 제 아버지인가요? 근데 너무 웃긴데. 죄송해요. 말에 집중이 안 돼. 만나보시죠.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미능사 해외문학팀 박혜진. 해외문학팀 김민경입니다. 지금 시작부터 이게 무슨 옷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너무 강렬한데?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희가 이게 어린이날에 업로드되는 만큼 어린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노란색 티셔츠를 맞춰서 한번 입어봤습니다. 사실 세계문학 전집에 전체 관람가로 소개할 만한 작품이 많지는 않은데 댓글을 보다 보면 이 책 딸내미랑 같이 보고 싶다. 맞아요. 우리 애들에게 읽히고 싶다. 이런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고르고 골라서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전체 관람가 소설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한 30권 정도 후보를 뽑아오면 그중에 25권 정도는 이제 부적격 판정을 저희가 내렸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전 시대에 쓰인 작품들이다 보니까 오늘날의 감수성과 맞지 않는 것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저희가 또 찾아내고야 말았죠. 찾아냈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시는 동화의 원작 작품도 준비를 했고요. 짧아서 읽기 쉬운 단편도 준비했으니까요. 어린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독서 초보분들도 오늘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작품들이 있었는지 만나보시죠. 만나보시죠. 딩동댕 대학교 비켜! 첫 번째 경기는 나 이제 좀 컸다. 어렸을 때 그림책으로 보던 거 이제 원전으로 읽는다. 원전으로 봐야만 하는 동화들 그렇습니다. 대결입니다. 바로 왕자와 거지와 올리버 트위스트인데요. 먼저 왕자와 거지부터 민경님이 네.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왕자와 거지의 줄거리는 다들 한 번쯤 아마 동화로 들어보셨을 법한데 16세기의 영국 런던에 한날 한시에 태어난 두 소년이 있어요. 헨리 8세, 왕의 자손으로 태어난 적장자, 왕세자인 에드워드가 있고 한 명은 하층민 중에서도 하층민, 도둑인 아버지 아래에서 태어난 톰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톰이 아버지가 술 취하면 때리고 매일매일 나가서 구걸을 해야 되는 정말 불쌍한 운명인데 되게 밝고 긍정적인 친구예요. 그래서 같은 건물에 사는 어떤 신부님이 라틴어를 알려줘서 책도 조금씩 읽고 하면서 옛날 책들에 나오는 어떤 왕자님, 귀족, 왕궁 이런 거에 되게 심취하게 돼요, 어린애가. 그래서 나는 한번 왕자님을 꼭 한번 실물로 보고 싶다 이런 꿈을 꾸게 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왕궁문 앞에서 톰과 에드워드 13살이 된 두 소년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서 얘기를 서로 나누는데 서로가 서로의 생활에 너무 흥미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이 한번 옷을 바꿔 입어볼까? 라고 해서 서로 옷을 갈아입었는데 거울을 보는 것처럼 둘이 똑같이 생긴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아까 너 때려준 사람 내가 혼내러 가겠다 하고 에드워드가 나가는데 경비병의 눈에는 그냥 거지 소년인 거예요. 거지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래서 썩 꺼져! 이렇게 따귀를 한 대 때리고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둘의 운명이 바뀐 거죠. 그래서 거지 소년이었던 톰이 왕자가 되고 에드워드가 길거리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과연 이 두 소년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신분반전 이런 이야기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왕자와 거지는 이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딸에게 바치기 위해서 쓰기 시작한 소설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19세기에 쓰인 책인데 그 당시에는 아동소설이라고 할 만한 문학이 없었던 거예요. 동화책을 읽는 게 마치 이제 약을 먹는 거에 비유될 정도로 참고 봐야 하는. 착하게 살아야 돼. 이런 항상 교훈만 주는 따분한 책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톰이 왕궁에 대해서 덕질을 하잖아요. 그게 마크 트웨인이 영국 왕실의 덕후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덕질을 했기 때문에 영국의 역사도 알려주면서 흥미진진하게 아이들이 읽을 수 있을 만한 요소를 넣어서 소설을 써보자 해서 시작한 게 왕자와 거지입니다. 그래서 마크 트웨인은 원래는 풍자, 블랙 코미디 아니면 정치를 비판하는 소설을 쓴 작가인데 어른들이 읽어도 정말 재밌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톰이 거지 생활을 하다가 들어와서 왕실의 예법 같은 걸 하나도 모르잖아요. 식사를 하는데 손 씻는 물을 장미 꽃잎에 띄어서 가져다 주는데 톰이 그거 원샷 해버려. 그런 다음에 이거는 향만 나고 좀 밍밍하구나. 다음 사람 먹거라 해서 그 옆에 앉은 귀족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같이 마시거든요. 왜냐면 너무 결례가 되니까. 반면에 에드워드는 저도 읽는 내내 에드워드가 너무 웃겼는데 길에서 생활하는 3개월 내내 나는 왕자다. 나는 왕이다.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사람들이 엄청 때려요. 네가 때려도 나는 왕이다. 그래서 바보 나라 푸푸왕 이렇게 놀려. 푸푸가 이제 대변을 가리키는 그 어린애기들이 쓰는 단어잖아요. 푸푸왕 뭐 이렇게 해요. 똥왕이네. 그래서 그 거지 크루에 들어가가지고 에드워드한테
어른 거지들이 지금 내가 쓰러져서 아픈 척 할 테니까 저희 형님 돈 한 푼만 주십시오. 이거 딱 한마디만 해라. 네가 뭐 왕이든 왕자든 간에 이러는데 에드워드가 저 사람 내 형 아니고 저 사람은 지금 당신 지갑을 훔쳤습니다. 아주 융통성이랑은 없고 자기가 세운 원칙, 명분에 절대 꺾이지 않는 마음을 보여주는 ISTJ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고난 왕상이긴 하네. 그쵸. 이런 모든 디테일들, 묘사들이 사실은 축약본이나 동화책에는 거의 생략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줄거리를 쫓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이제 400페이지가 넘는 이 두꺼운 책에서는 모든 디테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에피소드 하나하나를 놓친다고 생각하면 너무 아까운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게 진짜 책을 읽는 맛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올리버 트위스트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올리버 트위스트는 일단 구빈원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엄마의 얼굴도 출생에 얽힌 어떤 비밀도 알지 못한 채 모진 학대와 배고픔을 견디면서 성장을 하게 돼요. 특히나 거기서 배급해주는 급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급식이 정말 형편없는 거였는데 그거를 먹던 구빈원의 소년들이 견디지 못하고 야, 너가 가서 좀 더 달라고 얘기해봐 이래요. 맞아요. 그래서 걔가 용기를 내서 올리버가. 앞으로 가서 총대를 메고 얘기를 하죠. Please, sir. I want some more. 근데 그걸 들은 관리 표정이 뭐 하면서 진짜 심한 말 하잖아요. 너는 언젠가는 교수형을 당할 아이다. 저주의 낙인을 찍어서 장의사의 도제, 견습생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죽도록 일하지 않으면 밥도 얻어먹을 수 없는 장의사의 도제가 되는데요. 근데 이거를 견디지 못한 올리버가 결국 이 장의사의 집에서도 도망을 쳐서 무작정 런던으로 향하게 됩니다. 죽어라고 걸어서 런던에 간 올리버를 기다리고 있는 거는 범죄 소굴. 소매치기 크루. 페이긴이라는 맞아. 악당이 이끄는 소매치기 크루에서 올리버를 잡아다가 소매치기로 길러내게 됩니다. 과연 우리의 불쌍한 올리버는 이 악의 소굴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 과연 하루라도 웃는 날이 있을 수 있을지 주목하면서 읽게 되는 작품입니다. 말만 들어도 너무 짠한 것 같아. 올리버 트위스트는 벤틀리의 잡지라는 월간지에 약 20회 정도 2년간 연재가 되었던 작품입니다. 찰스 디킨스가 소설을 쓴 그 신문이 나오는 날이면 새벽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영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는 영국에서 오는 배를 기다리느라고 항구에서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풍경까지 펼쳐졌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작품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악의 세계를 너무나 실감나게 재미있게 그린 거예요. 어린 아이들을 착취해가지고 소매치기를 시키고 그 작물을 편취하는 페이긴 같은 사람이라던가 강도들의 리더격인 사이크스라든가 폭력을 대물림하는 노아와 같은 소년이라던가 이렇게 악을 상징하는 인물들이 너무나 그럴듯하고 또 입체적으로 재미있게 그려져 있어가지고 당시에는 윤리적인 논쟁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디킨스가 말하기를 이 작품은 진실을 엄정하게 보여주는 것이 추구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나는 소매치기 소년의 외투에 난 구멍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다. 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기 싫어하는 우아한 취향을 조금도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그 사람들도 처음부터 악당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개인들을 좋은 방향으로 몰고 가는 사회와 악행을 하도록 유도하는 또 사회가 있잖아요. 물론 모든 것들이 이 사회 구조만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사회, 좋은 사회를 고민하게 하는 작품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리버 트위스트는 멀리서 보면 권선징악, 사필귀정을 이야기하는 소설이지만 또 가까이서 보면 당대 영국 사회의 문제점들을 고발하는 풍자소설이자 사회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게 문체에서도 두드러지는데요. 예를 들면 올리버 트위스트가 구빈원에서 태어나는 장면이 있어요. 어린 올리버는 옷차림의 위력을 보여주는 얼마나 훌륭한 본보기인가. 딱 봐도 이제 비꼬으면서 시작을 하죠. 그때까지 아무것도 입지 않고 오로지 담요에만 쌓여있을 동안에는 올리버가 귀족의 자식일 수도 있었고 거지의 자식일 수도 있었다. 제 아무리 오만불손한 사람이라고 해도 올리버의 사회적 지위를 확언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똑같은 용도로 수없이 사용되어서 누렇게 바랜 낡은 옥양목 옷을 입히자 즉시 꼬리표와 이름표가 붙은 물건처럼 자신의 합당한 자리를 얻게 되었으니 즉 교구에서 길러주는 아이, 구빈원의 고아, 죽도록 고생만 하는 굶주린 천민, 두드려 맞고 발길에 차이며 세상을 살아가야 할 존재, 동정하는 사람 하나 없이 온 세상의 경멸을 받게 될 존재, 그런 존재로 떨어지고 말았다. 라고 이렇게 창을 하듯이 얘기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비꼬기도 하거든요. 항상 페이긴이 야 너네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해야, 그러니까 열심히 훔쳐야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도덕적인 훈계를 늘 하는데 그 악당이 아이들을 때리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에서도 한 번은 정말이지 아이들을 두드려 패서 계단 밑으로 굴러떨어지게 만든 적까지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그의 도덕적인 가르침이 극단적으로 수행된 예외적인 경우였다.
이걸 이렇게 살짝 비틀어서 표현을 한다든가 굉장히 찰스 디킨스적인 문체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대목들이 연재를 아무래도 했기 때문인지 챕터마다 있기 때문에 맞아요. 완역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이 막 튀어나오려고 해 막. 두 작품 모두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이야기이지만 완역본으로 읽으신 분들은 좀 많지 않은 동화 같은 이야기였는데요. 꼭 원전으로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요약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 요약 자체에 기본적으로 관점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긴 글을 짧은 글로 줄인 것뿐만 아니라 사실 누군가의 관점을 내가 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오리지널을 읽고 직접 나의 관점으로 요약을 해보시는 독후 활동까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작품 모두 이제 그 시대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도 날카롭게 풍자하는 맛이 있는 작품들인 것 같아요. 올리버 트위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평등한 출발선을 우리가 어떻게 맞출 것인가, 사회 시스템의 개선을 이야기하는 작품이라면 왕자와 거지 같은 경우에는 사회가 만든 운명적인 측면, 이것을 그쵸. 전복시키는 재미를 통해서 작품을 이어나가기 때문에 사실 요즘 독자분들이 읽기에 더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대리님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거지였는데 하루아침에 왕궁에서 살지만 너무 꽉 막혀 있어서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명은 그런 답답한 데서 평생 살다가 자유롭게 풀려난 거야. 근데 언제 맞을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오늘 당장 다음 끼니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닭전자라고 생각하는데 뭐 약간의 부자유스러움, 그거는 호의호식하는 상황에 비하면 세금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거지가 된 왕자를 선택하고 싶어요. 사실은 나는 아니까. 자존감은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네. 읽어보면서 해보면 좋을 만한 요소들이 왕자와 거지에 더 많은 것 같아서 왕자와 거지를 결승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알고 계시는 그 감동적인 이야기, 행복한 왕자가 담겨있는 오스카 와일드 작품선입니다. 제비야 누구세요? B조 경기는 단편선 대결입니다. 카프카 단편선인 변신 시골의사와 벤저민 버튼의 기이한 사건으로 유명한 피츠제럴드의 단편선을 붙여봤습니다. 먼저 변신 시골의사부터 만나보시죠. 일단 변신하면 자타공인 프란츠 카프카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쵸. 특히 요즘에 엄마 내가 바퀴벌레가 되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이제 묻는 게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혹시 어떤 대답 들으셨나요? 저도 이제 그걸 해봤는데 엄마가 약 뿌려야지라고 하더라고요. 아빠는 잡아야지 이렇게 하시고. 민경이님도 해보셨어요? 네, 저는 전화로 했는데 엄마가 어떡해 키워야지. 근데 끊어라. 나 지금 바쁘다. 우리 엄마 뭐야? 그 유명한 밈 줄거리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질문을 하기도 전에 그냥 벌레가 되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맞아요. 바로 그레고르 잠자라는 사람인데요. 그레고르 잠자는 외판사와 셀즈맨이에요. 집안의 빚을 갚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는 아주 성실한 사람입니다. 거의 사실상 가장이죠. 그쵸, 가장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의 그날도 사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차를 타고 중요한 출장에 갈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이제 눈을 딱 떴는데 내가 완전 흉측한 벌레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다리는 아무리 움직여도 공중에서 허우적대기만 하고 입에서는 갈색 액체가 계속 쏟아져 나오는 해충으로 변해 있는데, 이 상황에서조차 이 사람은 기차 타야 되는데 알람 왜 안 울렸지? 혹시라도 내가 잘리게 되면 우리 엄마, 아빠, 여동생은 뭐 먹고 살지? 라는 고민을 그 순간에도 하는 그레고르 잠자인데요. 가족들은 생계를 책임지던 그레고르가 벌레가 되어버리자 암담함을 감추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변신의 도입부입니다. 그레고르에게는 큰 두 번의 변화가 찾아오는데요. 이거를 큰 두 번의 죽음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죽음은 사회적인 죽음이에요. 더 이상 이 사람이 사회의 일원으로 일할 수 없고 경제적으로 역할을 할 수 없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 언어로 소통할 수 없는. 그레고르는 말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 짐승 소리가 나요 막 이러잖아요. 끽대는 소리가 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너무 비극적인 건 그레고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나에 대해서 계속 토론하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사회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두 번째 죽음은 그레고르가 철저하게 혼자라고 느낀 순간에 찾아오거든요. 하숙하는 사람들과의 어느 저녁 풍경이 그려지는데, 바이올린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이 여동생이 그 사람들 앞에서 연주를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퀄리티가 아니었는지 대놓고 앞에서 무시를 하면서 담배를 뻑뻑 펴댑니다. 그때 한 번도 이제 벌레가 된 이후로 거실에 나와본 적이 없는 그레고르가 여동생이 위험에 처했다, 내가 쟤를 도와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 임대로 나와요. 그걸 빌미 삼아서 하숙인들이 이제까지 살았던 거 한 푼도 안 내고 난 이제 방 뺄 거야 이렇게 선언을 하게 돼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공궁해져 있던 이 그레고르의 가족은 더 큰 실망감과 분노를 느끼게 되죠. 그날 이 여동생이 이런 선언을 하는데요. 엄마, 오빠라고도 안 해. 이거 내보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그레고르가 다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대로 자기 방으로 서서히 엉금엉금 기어서 가요. 그날 밤에 그레고르가 죽음을 선택하는 듯한 장면이 묘사가 되죠.
정확하게는 자연사인지 죽은 척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표현이 되진 않지만 가족에게 버림받고 완전히 혼자라고 느낀 순간에 스스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레고르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레고르는 진짜 죽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느 날 근데 해충이 돼버린다? 이게 너무 SF적인 설정 같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해충이라는 것이 흉측하고 보기에 괴상하고 이런 거를 어릴 때 제가 읽었을 때는 포인트를 맞춰서 봤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회사원이 되고 읽으니까 일을 못한다가 엄청난 포인트더라고요. 저는 항상 이 변신을 읽으면 그레고르가 나라고 생각하고 읽었어요. 취업 준비를 한참 못해서 몇 년 동안 백수로 있었을 때 지금 내가 모습만 흉측하지 않지 사실은 이 밥만 축내고 있는 벌레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리님은 이걸 읽고 다른 가족이 벌레가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저는 사실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은퇴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공포에 항상 휩싸이게 했어요. 내가 집안에서 아무런 이제 역할도 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자리를 완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아버지가 생각나서 마음이 되게 아팠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초반에 얘기했던 그 밈 있잖아요. 그 밈을 한 번쯤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혹은 언니 오빠가 그렇게 되면 나는 이렇게 해줄게 라고 표현을 해보는 건 어떨까? 우리 오빠가 벌레가 된다면? 긴 말 하겠습니다. 저희 오빠가 많이 보내주잖아. 저희 오빠 매달 봐요 이거를. 그래서 DM으로 보내드릴게요. 거실에 나오게 해줘. 이번에는 피츠제럴드 단편서 소개해 주실까요? 사실은 지난번 월드컵에도 소개해드렸듯이 피츠제럴드의 제일 대표작은 위대한 개츠비잖아요. 근데 피츠제럴드가 살아있을 당시에는 무엇으로 피츠제럴드가 유명했나? 바로 이 단편 소설들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20년대 재즈 시대라고 하죠. 사회가 빠르게 변하면서 사치스럽고 젊은이들이 어딘가 모르게 허무함을 느끼는 그런 시대를 대표하는 여러 단편들을 써서 유명해진 작가입니다. 그 시대를 풍미했던 피츠제럴드의 단편 중에서도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영화로도 되게 유명한 벤저민 버튼의 기이한 사건입니다. 줄거리를 소개해드리자면 미국의 볼티모어에 부자 집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로는 되게 드물게 병원에서 아기를 낳아요. 낳았는데 아기가 백발의 할아버지인 거예요. 첫 마디가 응애가 아니고 당신이 제 아버지인가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부부가 어떻게든 수습을 해보려고 벤저민 버튼한테 아기 옷을 입히고 까만 머리로 염색을 시켜줘요. 너 어린애인 척해라 이렇게. 딸랑이 지어주고 유치원에 보내고 하는데 근데 저 지팡이가 필요해요 아버지 막 이러거든요. 겉으로 보이는 외모 때문에 당연히 친구도 못 만들고 공부를 잘해서 예일대학교 가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저 18살 벤저민 버튼입니다 하는데 겉모습이 50대인 거예요. 그래서 네가 18살이라고? 18분 내로 나가. 한 20살 넘어가서부터는 약간 겉늙은 젊은이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결혼도 하고 아버지 사업도 물려받고 군대 가서 훈장도 받고 나름대로 잘 살아요. 그런데 한 40살쯤 됐을 때는 너무 젊은 외모가 돼버린 거예요. 아들이 나보다 나이가 많아 보여. 벤저민 버튼이 더 점점 어려지니까 아들이 저 이제 어디 가서 제 이름 부르지 마시고 제 아빠라고 하지 마세요 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만 안 맞아도 타이밍이 사람들이 벤저민 버튼을 무시하고 밀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 모두한테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나이에 맞게 뭘 해야 된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는 특히 모두가 가지고 있는 국민 시간표에 조금이라도 맞추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거를 새삼 느낄 수 있어서 정말 환상적인 얘기지만 현실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수록되어 있는 단편 중에서도 이런 젊음이나 찰나의 허망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소설을 또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리츠 호텔만한 다이아몬드라는 단편입니다. 미국의 고등학생인 우은거가 상류층 학생이 가는 기숙 사립학교에 가요. 거기 갔더니 남자 고등학생들이 다 자기 자랑을 해요. 우리 아빠는 뭐 달걀만한 루비가 있어. 우리 아빠는 뭐 거기서 제일 돈 많아 이러는데 한 명 유달리 과묵하고 말없는 친구가 있어. 퍼시라고. 근데 운거한테만 들리게 우리 아빠는 세계에서 제일 부자야 라고 해요. 우리 집엔 리츠 호텔만한 다이아몬드가 있어 라고 해서 그날 초대받아가지고 그 저택으로 놀러가요. 퍼시네 집에. 그랬더니 그 집 밑에 진짜 리츠 호텔만한 다이아몬드가 있는 거예요. 그 집안은 돈을 얼마나 버느냐는 포인트가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숨기냐가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이 저택을 아무도 찾아오지 못하도록 미국 지도를 바꾸려고 해요. 그리고 사설 군대를 만들어서 비행기가 지나가거나 할 때 격추시킵니다. 그걸 손주가 그렇게 떠들고 다녀서요. 운거가 들으면 들을수록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절대 알려지지 않기 위해서 몇백 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나는 이 저택에서 지금 이걸 알게 됐잖아. 과연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게 이제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거기서 피츠제럴드가 젊음을 그렇게 말해요. 모두의 젊음은 꿈이야. 일종의 화학적인 감기야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거죠. 그 주제의식, 젊음과 부, 그리고 어떤 갈망 같은 것들이 피츠제럴드가 항상 작품에 담고 있는 주제의식이잖아요. 위대한 개츠비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퍼시의 집안 사람들이 미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부자인데 어쩐지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네. 완전 현실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런 젊음이라는 게 무엇이고 감당할 수 없는 부라는 거를 일찍 가졌음에도 왜 행복해지지 못할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 너희 집 돈 많다. 두 위대한 작가의 단편들을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단편은 골라 읽을 수도 있고 또 분량이 짧으니까 상대적으로 마음의 문턱도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분량은 짧지만 사실 기억에는 맞아. 굉장히 오래 남는 작품들이 많아요. 단편서 월드컵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꼭 한번 추진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변신이랑 이제 벤저민 버튼 두 가지 작품을 비교를 해보면 가족의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돌연변이 이렇게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벤자민 버튼 같은 경우에는 피츠제럴드 스타일의 화려하고 세련된 문체가 되게 돋보이는 특징이 있다면 카프카의 변신은 상황 자체는 비현실적인 설정이지만 가족들의 반응들이 굉장히 현실적이거든요. 정말 웃음기 하나 끼어들어올 틈 없이 참혹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변신을 새롭게 읽으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대략적인 줄거리만 알고 계신 분들도 꼭 맞아요.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심오하고 조금 더 현실을 비정하게 그린 변신 시골리사를 결승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책의 날을 기념해서 카프카의 단편선이 새롭게 출간되었습니다. 이 안에 변신도 있고요. 카프카의 육필 원고와 드로잉. 괜찮아요? 드디어 결승입니다. 거지로 변한 왕자 이야기, 왕자와 거지와 벌레로 변한 아들 이야기, 변신 시골 의사의 승부입니다. 누가 어떤 책을 맡을지 바로 아시겠죠? 제가 변신을 맡고 제가 왕자와 거지를 맡아보겠습니다. 어린이날 특집으로 저희도 변신을 한번 해봤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왕자와 거지의 마일스 핸든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마일스 핸든은 에드워드랑은 어떠한 관계도 없는데 길에서 에드워드가 맞고 있는 장면을 보고 아 그만 어린아이를 괴롭히지 마세요 라고 처음으로 도와주는 어른입니다. 근데 마일스 핸든도 에드워드의 말을 믿지는 않아요. 속으로 이 어린 것이 미쳤구나. 안타깝다. 머리가 돌았구나. 내가 지켜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조력자가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에드워드가 그의 충성에 감복하여서 너 내가 돌아가면 귀족 자기를 주겠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아유 정말로 단단히 미쳤구나. 그러면 그럴수록 더 보호해주게 되는 그죠. 거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에드워드가 하는데도 다 맞춰줘요. 참 어른이구나. 그쵸. 그때 마일스 핸든이 하는 대사를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난 비록 가치가 없을지라도 그것들을 소중하게 여길 거야. 그것들을 준 사랑스러운 마음을 위해서 말이지. 인색하고 이해타산적인 권력한테서 노예처럼 비굴하게 얻는 진짜 자기보다 차라리 깨끗한 손, 맑은 영혼의 소유자한테서 공짜로 얻는 이 보잘것없는 가짜 자기가 더 낫거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의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에드워드가 살인자한테 쫓기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린이가 받을 수 있는 고초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정말 힘든 일을 많이 겪는데 항상 딱 한 명이 지켜주니까 그래도 에드워드가 그 시절을 견뎌낼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모진 고난, 그야말로 거지 생활을 해도 딱 한 사람만 내 옆에 있어주면 살아갈 수 있구나. 정말 뻔하지만 그런 뻔한 것들이 또 항상 감동을 주고 맞아요. 심금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딸한테 선물한 소설이었는지 알 것 같아요. 맞아요. 나 근데 너무 웃긴데. 죄송해요. 말에 집중이 안 돼. 왕자와 거지는 마지막으로 가장 마지막 문장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약간 스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배경을 말씀해드리자면 왕자와 거지가 어떤 결정적인 증거로 인해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돼요. 그때 당시에 헨리 8세의 통치 시절에 수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반면에 귀족들은 굉장히 호의호식하면서 왕권이 제일 강화됐던 시기인데요. 에드워드가 떠돌이 생활을 하는 동안 민중의 참담한 현실을 굉장히 많이 마주하게 돼요. 그래서 에드워드가 아까 ISTJ라고 했잖아요. 다시 왕이 돼서 어느 지방에 그 안악내 풀어주고 어느 지방에 그 땡땡 벌 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그 목록 자기가 지금까지 지켜봤던 거를 처벌을 내리는 완전 사이다 엔딩을 맞게 돼요. 진짜 민생을 살피는 진정한 왕이 된 네. 거죠. 그래서 옆에서 신하가 전하 너무 관대하십니다. 그렇게 어떻게 다 풀어줍니까? 라고 하니까 에드워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받고 고난을 당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경은 아시오?
짐도 백성도 알고 있지만 경은 잘 모를 것이요. 마크 트웨인이 그 16세기에 영국 왕실을 덕질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 왕들은 왜 이렇게 민중의 삶을 모르고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 걸 몰랐을까? 그래서 만약에 왕자가 왕궁을 탈출해서 이 모든 것을 알고 통치를 할 수 있다면 어땠을까 하는 팬의 염원을 담은 희망을 한 방울 넣은 결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한테 푸푸왕이라고 하신 거예요? 변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그레고르가 벌레로 바뀌었을 때 가족들의 반응이 약간 제각각 달라요. 맞아요. 일단 아빠는 부정? 이럴 리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막 호주머니 사과를 가득 넣어갖고 와가지고 막 맞춰. 발길로 차고 막 이래요, 아빠는. 그리고 엄마는 회피. 벌레가 된 모습을 보자마자 그냥 그대로 기절. 그리고 이제 여동생이 되게 흥미로운데 여동생이 그래도 가장 먹을 것을 많이 챙겨주고 또 많이 먹었으면 되게 기뻐하고 안 먹었으면 슬퍼하고 이렇게 하면서 점차 오빠가 했던 역할을 이 여동생이 대신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놀라운 건 이 가족들의 반응이 제각각 다르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무심해져 간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진심으로 이제 더 이상 그레고르한테 화내지 않고 진심으로 뭐 끔찍해 하지도 않고 진심으로 챙겨주지 않고 그냥 저 방에 있는 어떤 존재로 이렇게 잊혀져 가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그레고르가 여동생이 하숙인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그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모르게 동생을 보호해야 돼 하면서 다가가는 그 장면에 대한 묘사거든요. 이 묘사 부분을 보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꼭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레고르는 좀 더 앞으로 나아가 될 수 있으면 혹시라도 누이와 눈길이 만날 수 있도록 머리를 바닥에 바싹 붙였다. 음악이 그를 이토록 사로잡는데 그가 한낱 버러지란 말인가? 그는 누이 동생한테까지 나아가 누이의 치마를 당김으로써 여기서는 그 누구도 자기처럼 연주를 들을 만한 자격이 없으니 바이올린을 들고 자기 방으로 좀 들어와 달라는 암시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누이가 들어오면 다시는 내보내지 않으리라. 적어도 자기가 살아있는 한은. 그의 끔찍스러운 모습이 처음으로 쓰임새 있게 될지니 자기 방의 문이란 문에는 동시에 다 가있다가 공격하는 자들에게 맞서리라. 그러나 누이 동생은 강요를 받아서는 안 되고 자유의사로 그의 곁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 방에 누이 동생을 이렇게 가두고 보호해주고 나의 이 끔찍한 몸을 무기 삼아서 맞서리라 라는 생각으로 동생을 지킬 거야 하면서 다가가는 그 장면.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이 띵언 중에 띵언인데 여동생이 이거 내보내요 라는 말에 부모님이 주저하니까 이제 이런 논리로 부모님을 설득을 하거든요. 엄마 아빠 이게 오빠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해요. 우리가 오랫동안 그렇게 믿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진짜 불행이에요. 만약 이게 정말로 오빠였다면 사람이 이런 동물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을 진작에 알아차리고 자기 발로 떠났을 거예요. 그랬더라면 오빠가 없더라도 살아가면서 명예롭게 그에 대한 기억을 간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랑했던 누군가를 버리는 과정을 소름 끼치게 묘사했다라고 생각을 한 게 우리가 내가 변했다고 인정하기가 싫어서 보통은 대상의 동일성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넌 내가 알던 내가 아니야. 너가 변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버리잖아요. 사실 그레고르는 해충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레고르 그 자체인데 여동생을 구하러 벌레의 몸으로 거실까지 갈 만큼 사랑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게 오빠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라는 이제 논리로 죄책감을 덜어내는 이 가족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 안에 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 사람의 역할을 사랑하는 것도 있고 또 그 사람의 나와의 관계를 사랑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는데 나는 과연 어떻게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있나? 라는 맞아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근데 저는 사실 변신 시골의사가 우승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전체 관람가는 온 가족이 앉아서 읽을 만한 소설이 우승이 되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사실 왕자와 거지는 마크 트웨인이 처음부터 딸에게 쓴 소설이기 때문에 아동문학의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물론 어른들이 읽어도 재미있긴 하지만 변신이 조금 더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가 읽어도 좋고 어른이 읽어도 좋고. 되게 의외의 발견인 것 같아요. 변신은 산업화 시대의 인간 소외를 다룬 거 아니었나? 항상 그렇게 약간 교과서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완벽하게 자기 자신으로 고립되어가고 소외되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가족의 역할과 사랑을 고민하게 하는 그 밈이 발견이 괜히 유행하는 게 아니라는 그런가 모두가 봐. 가지고 있는 불안인 거죠. 내가 바퀴벌레가 되면 어떻게 할 거야?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답변들. 내가 한번 어떤 따뜻한 답변을 해줄 수 있을지 맞아요. 많이 고민해보고 표현해보시면 훈훈한 어린이날에 않을까 이렇게 훈훈한 마무리 맞아요.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전체 관람가 소설 우승작은 변신으로 오랜만에 정해졌습니다. 마음이 합해져서
자, 이렇게 세계문학 전집 전체 관람가 월드컵을 해봤는데요. 민경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우선은 이런 분장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것도 회사에서 진짜 감사. 감사? 아까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하지 않았어요? 제가 근데 성인이 되고 나서는 어린이날 이런 거 사실 별로 생각 안 했거든요. 가정의 달 이런 거. 그리고 솔직히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좀 나에 매몰되어서 살다가 이번 월드컵 준비하면서 그래, 가족이라는 거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내가 다른 가족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돌이켜볼 수 있어서 되게 뜻깊었던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혜진 대리님 어떠셨나요? 되게 각별하셨을 것 같은데. 저도 이번 전체 관람가 월드컵 준비하면서 좋은 이야기는 남녀노소 정말 즐길 거리가 있고 맞아. 각 인생의 어떤 단계에 따라서 새롭게 이야기할 것들이 생기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하나의 이야기로 온 가족들이 좀 도란도란 가족에 대해서 또 인생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한 권의 책을 들고 여러 가족이 둘러앉아서 얘기를 하는 장면? 이게 영화에 저희가 나오는 장면이에요. 비현실적이긴 한데 네. 이 특집을 준비하면서 꿈꿨던 어떤 하나의 맞아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오늘도 세문토토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선생님들의 우승작, 재미있는 댓글들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봬요. 안녕. 감사합니다. 고지들 갈? 이거 쓰니까 갑자기 막 그런 얘기 하고 싶네요. 이래라 저래라. 기억하는 듯이네요. 역시.